정신치료는 너무 실제적이고 긴급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의 사상적 토대를 깊이 생각하는 데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경험심리학은 처음에는 물질적인 관념에 그 다음에는 생리적인 관념에 주로 의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가장 고유한 영역인 복합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그저 머뭇거리며 살펴가고 있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치료도 처음에는 단지 보조적인 수단이었으나 차차 의학적 치료의 관념 세계에서 벗어나 생리적인 이론의 전제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전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신치료는 심리학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금까지 존재해온 실험 심리학의 틀과 그 기초적인 사실들을 부숴버렸다. 치료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심리학의 시야에 아주 복잡한 사실들이 출현하게 되었지만 심리학의 대표자들에게는 치유 중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장비가 아직 부족했다. 그러므로 정신치료 경험을 통해서 강요되다시피 생겨난 심리학 안에서의 토론이 초기에는 통찰, 이론 그리고 관점에서 의미상으로 혼란스러운 다양성을 노출시킨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문외한의 눈에 그것이 바빌론의 언어의 대혼란으로 비춰졌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정신이란 그 전체의 궁극적이고도 가장 깊은 곳에 이르지 않고는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이 한 번은 명시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병든 육체의 전반적 기능, 더 나아가서 병든 사람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은데 이 점은 현대의학에서도 가끔 주장되고 있는 바이다. 어떤 상태가 정신적일수록 그 복합성이 커지고 그럴수록 더욱 삶의 전체에 관여한다. 물론 기본적인 정신적 현상은 생리적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생리적 요소가 최소한 정신적 문제의 하나의 극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충동과 정감 과정과 그 장애로 생긴 모든 신경증적 증상이 비록 분명한 생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장애 요인이 생리적 질서를 무질서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만약 그 장애가 억압에 의해 일어난다면 장애 요인, 즉 억압하는 것은 보다 높은 정신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기본적인 생리적으로 제약된 것이 아니라 경험이 가리키듯 대개 하나의 매우 복합적인 조건, 예컨대 합리적, 윤리적, 미적, 종교적 관념 또는 그 밖의 전통과 결부된 관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생리적 토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고도로 복합적인 결정 요인은 정신의 다른 극을 이루며 이러한 요인이 생리적으로 연계된 정신적 요소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심리학 영역에서 새로운 정신치료가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은 정신 고유의 대부분 문제이다. 정신 구조는 참으로 모순되고 대립되어 있어 누구도 심리적 주장과 일반적인 서술을 함에 있어 그 반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 대극성의 문제는 온갖 모순된 이론들과 그 중에서 반쯤 또는 아직 완전히 인식되지 못한 세계관적 선입견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이상적인 집합장애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정신치료는 가장 큼직한 결집을 건드리게 될 것이다. 충동 억압의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만약 억압이 없어지면 충동은 해방된다. 충동이 해방되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살며 그 나름대로 활동한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상황이 매우 거북해지고 때로는 참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따라서 본능은 조절되고 사람들이 보통 말하듯 승화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새로운 억압 없이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확실히 설명할 수 없다. 벌써 되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항상 치료자의 무력감을 증명하는 것이며 자신의 지혜의 자원이 바닥났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이 원래 이성적인 동물이라면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옳으나 오히려 인간은 극히 비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러므로 충동을 이성적 질서에 따르도록 조절하기에는 이성으로서는 부족하다. 문제의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 갈등은 실제 경험이 가리키듯 상상을 초월한다. 양심적이고 진실을 사랑하는 정신치료자만이 여기에 관해 물론 침묵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온갖 시대적 문제들,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혹 등이 파헤쳐진다. 그리고 만약 정신치료자나 환자가 이에 매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두 사람 모두 다 괴로울 것이며 치료자나 환자 모두 세계관에 관한 서로의 논쟁에 휘말리거나 세계관을
둘러싼 자기 자신과의 대결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거창한 해답이나 해결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권할 만한 것도 만족스러운 것도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려운 문제는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단칼에 자르듯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저절로 다시 매듭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처음부터 새로 시도해야 하는 거북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조금 멈춰서 여기까지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소화할 만한 것들을 좀 나누고 가죠. 아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인간은 만약에 인간이 원래 이성적인 동물이라면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옳으나 오히려 인간은 극히 비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는 과거에 굉장히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정신이 굉장히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병과 병이 아닌 부분의 경계가 확실하다고 느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느낌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다가와요. 그렇죠. 굉장히 실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많은 거에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인지행동 치료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치유나 장기적인 치유가 거의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합리적인, 레셔널한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사람들이 합리적인, 우리가 레셔널 애니멀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합리적인 속성을 타고났다, 합리적인 것이 주된 속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통찰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생리적인 부분에서 오는 어떤 본능적인 것, 본능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을 제어할 수가 있을 텐데,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어떤 충동이나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판타지나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당신은 그렇게 그런 불안이나 우울한 상황이 아닌데 당신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 지금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울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납득이 된다고 해서 처음 들으면 이거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며칠 지나면 또 다시 힘든 그 정서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동을 이성적 질서에 따르도록 조절하기에는 이성으로서는 부족하다, 이 얘기가 어떤 우리가 지적인 작업만 가지고는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들, 충동 조절이나 어떤 면에서 자기 심리 상태의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성적 질서를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합리적인 구조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비이성적인 부분, 이래셔널 부분, 그리고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문제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인 갈등은 실제 경험이 가르치듯 상상을 초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리적인 바디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소도
생리적인 부분, 그게 우리의 신체적이나 생리적인 것이거나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오는 어떤 충동이 있지만 이 충동과 함께 똑같이 어떤 여기서는 정신적인 것, 어느 시몬적인 요소가 있다는, 여기서 정신적인 스피리추얼 하다거나 혹은 우리가 보통 소울이라고 표시하거나 스피릿이라고 표현하거나 또 어떤 건 사이키라고 표현하고 이름은 각각 다른데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요소와 함께 일어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인 어떤 아이디어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만 있는 게 아닌 충동과 함께 오는 도덕적인 생각, 윤리적인 생각, 미학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함께 우리의 어느 하나만 떼어서 움직이니까 이게 같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융은 하고 있어요. 어쩌면 프로이드는 우리 마음을 셋으로 나눠서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슈퍼 이고의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슈퍼 이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융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는 생리적인 신체적인 부분과 또 하나는 종교적 철학적인 요소가 함께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 충동적인 부분, 우리의 어떤 생리적이나 신체적인 부분과 우리의 관념적인 부분, 어떤 철학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부분이 완전히 분리돼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이것은 항상 짝을 이룬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의 두 가지 영역을 함께 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도 그 지난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인간의 비합리성, 비이성적, 비논리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할 때 생겨버리는 현상이 오히려 강박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나오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가 모순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모순이라는 걸 이해 못하면은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완벽해지려는 오히려 교만스러운 모습으로 가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커넥션이 만약에 끊기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스팅처럼 부분, 생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관념적인 부분, 이 아이디어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충동이 있으면 충동과 함께 무언가 생각하거나 판타지를 가지거나 무언가 우리 정신활동이 같이 가는데 스피리추얼한 부분 혹은 이걸 사이컬라지컬한 부분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 어떤 면에서 융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런 충동적인 요소와 또 하나의 시몬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된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생각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당연히 떠올라야 될 생각보다는 강박적인 사고로 채워져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생각과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강박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박적인 분들은 실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동이나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어적인 어떤 패턴을 보이죠. 그래서 사고 강박이나 행동 강박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현재 이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떤 충동하고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거다 그래 미스매치가 되는 것 패턴으로 계속 일어남으로써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충동이나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것을 오히려 방어하는 이런 방어적인 입장으로 가버려서 실제 자기 삶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로부터 괴리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강 목사님 얘기를 조금 더 다 충분하게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더 나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에서 보면은 비판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완벽주의자들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완벽주의자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완벽주의자의 공격을 당하는 어떤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당했을 때에 결국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좌절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가 당하는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논리성, 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래 강박적이거나 그래서 퍼펙셔니스트들 완벽주의자들은 자기에게만 이 기준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외부로 투사돼서 다른 사람이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율법적이고 완벽해지고 모든 것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은 무의식 중에는 자기에게 들이대고 있는 잣대, 자기가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자기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상화된 자기를 가지게 되면 이게 결국 그 기준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이 모든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형식이 되어버리죠. 투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상적인 자기를 다른 사람도 나를 따르라고 우겨버리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그래서 가장 율법적인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재밌는 거는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마치 트랩처럼 사람을 갖다가 딱 옥죄는데 거기에 그 트랩에 걸려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그렇죠. 그러면 보통 보면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 말고 우울감이라는 거, 좌절감을 느끼는 거는 정말 내가 좌절할 만해서 좌절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 다 이야기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기준에 무의식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뭐 좌절이 되고 있고 우울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우울해져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알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압박을 넣는 사람이나 압제를 하는 사람이나 압제를 당하는 사람이다 다 엉켜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더라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서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네,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거기에 가장 폭력적일 수 있다. 가장 무논리적이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성적인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잣대를 댔을 때 그것은 오히려 충동이나 압박 이것을 저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폭력이라고 좀 바꿔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게 어떤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는 폭력의 메시지, 폭력의 언어를 받고 있고 그것을 인해서 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영혼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종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따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져서 얽매이게 되고 얽매이다 보니까 그 이성적이라고 하는 강박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치밀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하여서 이끌려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럴수록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개인적인 나타나는 그것들이 저는
폭력적인 꼭 어떤 드러나는 어떤 그 휘두르는 그런 폭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이 폭력의 메시지고 폭력의 구조고 폭력의 어떤 관계성이 아닌가. 뭐 이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구조조정인데 그 구조 속에 있는 한 개인 퍼스널로서의 존재하는 그 개인이 그 이성적인 집단이라고 이성적인 구조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타켓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또 폭력의 대상이 돼서 이 충동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돼서 억압의 대상이 돼서 그 사람이 한쪽으로 내몰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이런 패턴의 모습들이 이게 있는데 이게 구조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구조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투사라는 이 반영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이런 것들이 그 투사를 통해서 거기에 구조에 집단적으로 투사가 되고 또 그것이 또 개인에게로 전달돼서 어떤 그런 부분 들었을 때 이 예를 들면 구조조정 속에서 린치를 당하거나 이런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압박과 억압 속에서 있잖아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좀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요. 집단이 가지는 엄청난 폭력성이 네.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측면들이라는 게 도외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조직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합리적이 아닌 것도 뭐 그냥 합리적이라고 우겨버릴 수도 있는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도처에 드러나죠. 근데 이게 집단적인 집단 의식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제외되기 굉장히 어떤 그 집단 의식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겠죠. 네, 그래서 아까 강 목사님이 또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것도 종교도 제외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그것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나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그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사실. 이거는 어떤 종교를 떠나서 거기에 그 피해자가 나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순응하는 어떤 한 마리의 어린 양의 구조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저항하지 못하는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네, 이 부분은 어쩌면 지금 임상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계관이라는 얘기가 어떤 필라소피에 대한 얘기, 결국 철학이에요. 지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태도가 특히 임상가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요. 이러한 세계관의 논란은 모든 환자가 취해야 할 근본 원칙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치료에서 어쩔 수 없이 제기되는 과제이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 윤리적 판단 기준, 평가 척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은 어떻든 대답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치료자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해명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해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유아적 열등성의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 나뭇가지를 그와 같은 치료적 실책으로 결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치료 기술은 치료자 자신이 공헌하고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으며 또한 최종적인 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 확신을 통해 치료자 자신이 신경증적 해리를 극복하거나 그 해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신경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치료자의 자격이 취소됨을 의미한다. 치료자는 자신이 나아간 만큼 환자를 도와줄 수 있다. 이에 반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곧 신경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컴플렉스란 정상적인 정신현상에 초점들이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고통도 병적인 장애를 드러내지 않는다. 고통이란 병이 아니고 다만 행복의 대극일 뿐이다. 병적인 것은 사람들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뿐이다. 자, 여기서 조금 멈춰보죠. 어쩌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치료자, 상담자가 신경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담자로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치료자는 자기가 나아간 만큼 환자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선까지밖에 못 도와준다는 얘기죠. 융이 강조했던 게 상담자 그러니까 분석가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분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융이 아주 초기에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담자가 스스로 자기가 상담을 받아본 충분한 경험이 있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상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던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상담자가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신경증을 가진 상태라고 한다면 이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본 영역까지밖에는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알프스 산에 가서 가이드를 채용했는데 산봉우리 여러 곳 있는데 자기가 가본 봉우리까지는 안내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가보지 못한 봉우리를 가자고 한다면 그 안내원이 안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담자 스스로가 상담을 받아본 경험 혹은 분석을 받아본 경험 라이프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또 다른 분을 도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세계관은 가장 복합적인 구성물로서 생리적으로 결부된 정신의 대극을 이루고 또한 가장 높은 정신적 주상으로서 그 숙명을 결정한다. 세계관은 치료자의 인생을 이끌고 그의 치료의 혼을 형성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강한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관적인 체계에서 때로는 환자의 진실에 부딪혀 흔들릴 수도 있으나 경험에 의해 다시 일어나고 새로워진다. 확신은 쉽게 자기 보호가 되고 그래서 완고해지기 쉬운데 이는 인생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굳은 확신은 탄력성과 융통성이 있을 때 스스로를 입증하며 모든 고귀한 진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데서 더욱 확고해진다. 나는 정신치료자가 철학자나 철학적 의사가 되어야 하고 더구나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치료와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 사이에는 엄청난 심연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자연 상태의 종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초적 삶이 지닌 커다란 혼란에는 아직 철학과 종교의 차이를 이식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감 세계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인상을 수반하는 정신치료 상황에 끊임없는 어려움은 체계적인 분류나 추상을 즐기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학대학에서도 신학대학에서도 인생에서 유리한 지도 원칙의 깔끔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없다. 우리의 환자는 신경증이라는 속박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들은 무의식에 갇힌 죄수이다. 우리가 무의식의 힘의 영역을 이해해 갈 때 환자들을 굴복시킨 것과 똑같은 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염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이 우리는 의식의 평정을 위협하는 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무의식의 소나기에서 환자를 구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현명한 자제는 아직 철학 교과서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순간의 기도가 신학 논문이 아니다. 그러나 둘 다 가장 직접적인 삶의 역동에 어울리는 종교적 철학적 태도에서 나온 결과다. 여기서 조금 여기서 보시죠. 굉장히 심볼릭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환자는 신경증이라는 속박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그들은 무의식에 갇힌 죄수다 하는 신경증의 환자를 여기서 융이 얘기하는 건 죄수인데 프리즈너인데 무의식의 세계에 갇혀 있는 죄수라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의식의 힘이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송두리째 뭐라고 할까요? 점령하고 있는 거죠. 무의식의 점령에 무의식에 따라서 지배받고 있는데 이분은 그 지배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치료자 자신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내담자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무의식의 프리스너 죄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담자가
충분하게 자신을 보살필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이 무의식의 압제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겪고 있는 내담자가 지금 수영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생활을 상담자도 같이 그 속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내담자를 구하러 갔는데 거기 구하러 갔다가 자기마저 거기에 프리저너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마 우리 이은숙님은 심한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이걸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담자가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상담자도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 내담자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 무의식의 지배에 노출된다는 얘기. 맞죠. 그 얘기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이제 만났던 환자는 강박증의 여성이거든요. 근데 뭔가 남자친구 결혼하기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높은 기준에 조금만 떨어져도 그렇게 막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펄펄 뛰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불평과 불만,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이제 막 이 방향이 지어져서 이분이 결혼을 해야 될 남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신뢰가 깨졌다. 막 이거를 지금 계속 지금 폭풍이 치고 있어요. 마음에서. 근데 이제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틀, 해석의 틀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누구씨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은 전부 부족하고 나한테 없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좀 그런 해석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갑자기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이 단계로 들어오기 전에 상황들은 이 사람의 얘기를 하면 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나도 막 같이 화가 나. 그러니까 막 속상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서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계속 동조하자니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갈등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어떤 우리 합의점을 끌어내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제외하고 모든 커플들이 남자가 더 많이 여자한테 사랑을 주더라. 우리 남자친구는 별로 주는 것도 없더라. 뭐 이런 비교.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면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 나한테 결핍된 건 더 크게 보여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왔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막 한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 한편이 되는 것은 그걸 이상하게 볼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공감을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는 이분의 정서에 우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분 그렇죠. 입장에서 당연히 그 정서는 같이 느끼지만 또 우리가 분석가는 마음의 일종의 분열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야 그렇죠, 그렇죠. 애널라이징 이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공감하는 마음, experiencing 이고, 경험하는 내 이고는 이 사람과 같은 정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analyzing 이고를 우리가 또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느끼는 역전이를 내가 함께 내 역전이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 건지 내 환자의 정서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내가 여기서 액팅하고 되지 않도록 나를 또 하나 받쳐주고 있는 애널라이징 이고가 작동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교수님 이런 일이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왜냐면 그 환자가 와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함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에 함몰돼요. 우리가 같이 지배를 받아버린다는 거. 사실은요, 제가 그 중학교 남자 아이를 만나는데 1년 이상 이렇게 상담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걔가 와서 하는 얘기는 자기 아버지한테 굉장히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해서 이게 분리돼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이인데, 그리고 아버지는 계모랑 같이 살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얘를 굉장히 착취적인 아버지, 비난하는 아버지, 너무 못됐어요, 진짜 부모가. 근데 이것도 어쩌면 그 아이로부터 느꼈던 정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정서가 우리한테 네. 보통 내담자들은 자기의 정서가 견딜 수 없어서 그걸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느끼는 정서를 그대로 느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그 현상은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얘기.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교수님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걔가 하는 말을 듣고 같이 화내고 같이 그렇죠. 속상해하고 그냥 계속 1년 이상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날 바로 이제 우리가 역전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한테 내가 느끼는 이 정서를 어떤 면에서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사용해 버리는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 혼란스러웠어요.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네. 그래도 내가 할 역할이 일단 얘 말을 믿어야 되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결핍들이 바로 그 그거죠. 아이가 이상하게 그 부분만 이렇게 자기한테 건드려지는 어떤 것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 이거였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1년을 겪으면서 뭐 이걸 지금 알았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갇힌 죄수 그래서 그들의 무의식의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저도 관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내가 관찰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채 그냥 함몰돼 버리면 이제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치료자도. 치료자가 혼란스러워지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걸 아직은 뭔가 확실치 않고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담자의 정서에 같이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걸 컨테인하면서 어떤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무의식을 또 건드리겠죠. 그러면서 이 인사이트가 오는데 그 인사이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환자를 계속해서 이 환자는 지금 이 통찰을 바로 주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분의 정서를 내 안에 느껴지는 역전을 충분히 컨테인하면서 서서히 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이 환자와 같이 간다는 이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들어가서 제가 항상 겪는 당황은 뭐냐면 교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치료자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나의 강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당황하고 그거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나 혼자서 불안하고 속상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경험 무력감까지도 오는 이런 게 좀 요새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역전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거의 내 주관적인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치료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내가 불안해지는 건 내 불안이 아니고 내담자의 불안을 내가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내담자의 불안을 감싸 안고 있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나를 굉장히 긍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걸까지도 이제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거기 그 코어에 딱 들어가면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네. 어느 경우에나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예. 좀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든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환자마다 또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매번 고생을 하는 거죠. 겪으면서도 맨날 속습니다. 속으면서 또 겪고. 그래요. 여기 종교적인 이야기, 뭐 신학적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게 상담 세팅보다도 사실상 이 종교적 세팅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종교인 내지 신앙인이라 그러면은 다들 뭘 원하냐면은 어떤 신의 경지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종교적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서로 간에 자극을 주는데, 꼭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은 신경증 강박증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누가 더 신의 경지에 이르렀느냐 하고 경쟁하듯이 하다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신앙의 지도자라고 되는 사람,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순간 아닌 것에 의해 가지고 전부 휘말려 가지고요. 전부 뭐라면은 말하자면은 신경증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다 딱 빠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가 그걸 잘 분별해 가지고, 교수님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영의 분별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누군가가 나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건 사실은 신경증적이고 강박적인 사고인데, 그게 딱 나오는 순간 거기 딱 휘말려 가지고는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같이 휩싸여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더 강박적으로 변하고 더 신경증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상담실 세팅보다 종교 세팅이 더 위험하고 실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또 그것과 연결해서 말하면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종교에서 말하는 강 목사님 말씀하시고 연결하면 저는 또 이게 일반 어떤 치료의 과정에도 연결되지 않나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상적인 어떤 이상이 자기의 어떤 동일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허영에 의해서 자기를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영에서 자기가 생성되고 허영에 의해서 투사된 것들이 자기로 착각되고 그것들이 자기와 동일시돼서 그것이 일종의 이제 자기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트루스니스, 그러니까 진리지라고 말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속는 것인데, 저는 이게 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치료의,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걸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치료의 영역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떤 봤을 때 봤으면 어떤 자기 속에 허영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 자기의 집착에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나,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어떤 허영에 의해서 투사되어 있는 어떤 그 진리나 진실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따라가는 어떤 허영적인 그런 것들을 자기와 객관화하고 일체시키는 그 모습이 이런 치료의 세팅 자리에서도 동일한 게 아닌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지.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네. 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을 한다, 조이닝을 한다, 미러잉을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서적인 얘기로 알아들어야, 이모셔널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그 정서, 그 의미보다 그 정서 자체 때문에 어떤 분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있는데 그 정서 자체는 온전하게 인정해주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공감을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을 믿고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공감적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코우스의 얘기나 현대정신분석의 얘기나 마찬가지에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거나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 자체를 무조건 그 지적인 부분까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딜루저널한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옹고집, 자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빌리프 시스템이 경우에 따라서 거의 망상 수준에까지 가 있는 이런 것들 이분들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분들은 정서적인 공감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동의해 주기를 강요해요. 그런데 어떤 면은 그 생각 속에서는 우리 젊은 내담자들을 많이 보는 경우에는 자기 부모하고 갈등이 있으면 부모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계속 얘기가 프리젠테이션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정서적으로 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부모는 이분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않은 이분을 지금까지 먹이고 살리고 공부시키고 하는 어떤 또 건강한 부분도 있는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이 내담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어서 이 상담까지 보내고 있는 또 부모가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부모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고 가장 가해적이고 치매적이고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드러나는데 그 정서는 우리가 공감해 주지만 그걸 이 사람 얘기가 다 맞다고 그냥 무조건 믿고 거기에 따라서 마치 그 부모를 내가 무조건 교육시키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경우에 따라 우리가 초보자인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것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 사실관계나 이분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시스템 자체가 무조건 내가 공감해줘야 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망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심한 환자들 경우에는 망상 자체 조인을 이 정서적인 부분에 공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망상 자체 함부로 조인하다가 망상만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할 수도 있는데 기법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게 정서적인 공감이냐 아니면 실제 그 망상적인 부분 아니면 이 사람만의 고유한 독특한 어떤 믿음의 시스템에 무조건 우리가 거기에 동조한다면 이분이 일루전이나 딜루전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 체계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학자마다 임상가마다 그걸 다루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무조건 옳다고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자기 얘기를 하나도 틀렸다고 하면 자기는 참아내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내담자들이 꽤 있죠.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그만큼. 그런데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태도나 아까 여기서 나오는 종교적인 태도나 철학적인 태도 너무 어렵게 표현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자기의 어떤 충동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판타시들 이런 것들이 상담자가 보기에는 전혀 걸맞지 않은 것일지라도 이걸 그냥 무시하고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 가지면 안 되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가지고 이분을 무조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종교적인 태도나 철학적인 태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또 힘이 있어야 된다. 나하고 다르니까 당신 그것은 다 틀렸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태도나 철학적인 태도는 굉장히 이분의 정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무시해버리게 되면 이분을 돕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것을 내가 일단 컨테인하면서 이분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높은 정신적 주장은 항상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원초적인 사실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 종족에서도 가장 풍성한 정계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는 그러한 주장들이 즉각 나타난다. 그것은 극히 정감적인 모든 상황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그 반응을 자극하는 정감 상황의 반의식과 마찬가지로 그 정체는 되게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환자의 정감적 장애가 치료자의 마음속에서 이에 상응하는 종교적 철학적 요소를 자극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원시적 내용을 의식화하는 것이 의사에게는 매우 거북한 일이어서 그는 자기의 무의식을 보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소개된 종교와 철학에 그의 의식 세계를 의지하거나 의식을 지탱해 보고자 한다. 이런 방책도 환자에게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보호 기구 속에 자기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부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해결책은 토템 시족이나 제2공동체 그리고 고백 종교 등에서 옛날부터 혼재해온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혼돈된 충동세계에 질서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환자의 본성이 직관적 해결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할 때 상황은 어려워진다. 이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는 치료자가 환자의 진실에 의해 자신의 확신이 깨어질 위험에 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가 환자를 계속 치료하려면 싫든 좋든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환자의 정서적 상태에 가장 알맞는 종교적 철학적 생각이 무엇인지를 함께 탐구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일찍이 모든 종교적 철학적 체계가 성정해온 모성적 토대에서 원형의 모습으로 새로이 싹튼다. 그러나 만약에 치료자가 환자를 위하여 자신의 확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의 근본 태도의 확고함에 대한 정당적 회의가 생긴다. 아마도 그는 자신감을 지키느라 양보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곧 완고해질 위험이 있다. 정신적 융통성의 능력은 개인적이건 집단적이든 그 경계가 모두 다른데 그 경계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완고성이 실제로 능력의 종말을 뜻하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누구도 그 이상은 할 수 없게 된다. 충동은 유리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리될 수도 없다. 그것은 항상 신문적인 측면의 원형적 내용을 동반한다. 이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그것의 근거를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된다. 충동은 그것이 아무리 구태적이고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항상 어쩔 수 없이 어떤 세계관과 짝을 이룬다. 충동은 사람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는 강박적인 사고가 생긴다. 왜냐하면 마음의 두 개의 극, 즉 생리적인 극과 신문적인 극은 서로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동 영역에서 해방된 신문이 헛되는 수레바퀴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일방적인 충동 해방이라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신문과 충동 사이의 결합이 항상 조화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갈등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치료의 주 목적은 환자를 상상할 수 없는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통을 찾는 철학적 인내와 꿋꿋함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삶의 전체성과 충만을 위하여 기쁨과 고뇌의 균형이 요청된다. 그러나 고통은 불쾌한 것이므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근심을 자신들이 만들어냈는지를 사람들은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커다란 행복에 대해서만 말하며 행복 또한 적절한 고통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중독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신경증의 이면에는 환자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고통이 자주 발견된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히스테리성 동통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는 환자가 피하려는 증상에 상응하는 심적 고통의 치유 과정에서 회수된다. 그러므로 원죄와 고통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탁월한 치유적 가치가 있고 이슬람교의 숙명론보다 서구인들에게 훨씬 더 잘 맞는다. 마찬가지로 영생의 믿음은 인생의 정지와 퇴행이 없는 미래로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리켜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척 중요한 관념을 위하여 교리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인위적인 지적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감정 체험들이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만약 내가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게 느낀다고 할 때 아무도 내가 그렇지 않다고 나에게 증명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험된 감정적 사실에 대해서는 논리적 논란이 소용없다. 원죄, 고통의 의미, 영생에는 이러한 종류의 감정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능력, 카리스마이지 어떤 인간적인 수수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전제 조건 없는 솔직한 헌신만이 이 목적에 도달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의지적 노력에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강조되어 있고 이것은 헌신의 반대극에 다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타이탄이 올림포스를 정복할 수 없었고 기독교인이 천국을 차지하기라는 더욱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치유적이고 심리적으로 가장 필요한 경험은 무척 얻기 어려운 보배이며 이를 얻는 것은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비일상적인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잠깐 우리 멈춰보죠. 여기서 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원죄 얘기 그리고 고통의 의미. 그래서 원죄와 함께 고통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매우 탁월한 치료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성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영성의 믿음은 인생의 정죄와 퇴행이 없는 미래로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속에 있는 원죄 그리고 고통의 의무와 가치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이 이분은 여기서 종교적인 얘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리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는 중요한 어떤 감정 체험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치료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는 일단 여기서 논외로 하고 우리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만 볼 때 치료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잠깐 나누고 가죠. 용이 여기서 영생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 하는 의문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생기는데 제가 이번 주일 어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린 그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는 게 어떤 젊은 청년이 영생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보통은 뭐 교리냐 아니면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난 이런 계명들을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 덧붙이는 것이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가진 것을 팔아다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계명 지키는 쪽으로 이제 하면 아까 요 앞전에 나왔던 이야기 경직이 나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리라든지 그런 계명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했다 안 했다 이걸로 이야기하는데 심리적으로도 보면은 자기가 누군가 제가 볼 때 이 이야기가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우리의 심리적으로 풀어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정말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영생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함, 신과 함께함이라 그러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이라 그러면은 이웃과 더불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 이걸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함께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함께함을 위해서 공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헌신의 이야기 나오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주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 수용할 수 있다면 그는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말한다면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신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고 융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주 좋은 통찰 나눠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 앞편에 이 앞서 얘기한 부분은
융이 봤던 것은 정신치료의 주 목적은 환자를 상상할 수 없는 행복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어떤 행복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고통을 참는 철학적 인내와 꿋꿋함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삶의 전체성과 충만을 위하여 기쁨과 고뇌의 균형이 요청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전체성과 충만을 위해서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쪽에서는 고뇌, 고통이 함께 있는 것인데 내가 기쁨만을 추구한다거나 행복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고통과 행복은 같이 가는 것이다.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융의 얘기를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융이 보고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신경증적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좌절되는 경험들, 실망의 경험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코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최적의 좌절, optimal frustration이 있을 때 그 optimal frustration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자기의 심리 구조가 생겨난다고 코우스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떤 스트럭처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적절한 좌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나 좌절, 이 고통에 가지고 있는 의미, 고통을 거쳐서야 참으로 온전한 행복을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 여기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조건 행복만을 추구한다고 행복은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이 속에 함께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다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행복과 함께 우리가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는 부분인데 이 고통과 좌절이 있을 때 그것이 이 삶 전체라고 느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 고통과 좌절에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가 어떤 여러분들이 상담가나 영상가로서 사람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난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냥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납득시키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매닉 디펜스를 쓰는 분들은 항상 자기는 마냥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제일 어려운 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하나도 감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는 항상 행복하다고만 정서적으로 행복한 정서만 느낀다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정서는 모두 억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 부분이. 그냥 이 삶 속에서 오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경우에 따라서 그걸 소화해내고 그러면서 그와 함께 또 자기가 행복을 같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율배반 같은 이 삶을 잘 수용할 능력이 균형 있게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환자의 실제 작업에서 이와 같은 비일상생은 원형적 내용의 돌연한 내습으로 나타난다. 이 내용들을 소화하려면 현재의 철학적 종교적 견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형의 고태적 상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존재가 결코 서구적 유형의 특권도 아니고 백인종이 신에 의해 사랑받는 유일한 인류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기독교 이전과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자료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독교 이전의 자료로 돌아가지 않고는 현대의 집단적 현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중세 의사들은 여기에 관하여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들은 기독교 이전 시대에 뿌리를 둔 철학을 해왔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환자와의 경험과 일치했던 것이다.
중세 의사들은 거룩한 신현의 빛 이외에 두 번째 독립된 빛의 근원으로 자연의 빛을 인식했고 교회에서 전래된 진리가 그 자신이나 환자에게 어떤 이유에서건 효과가 없을 때는 그 자연의 빛을 붙잡을 수 있도록 했다. 내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현대의 학교 의학이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심리학과 철학은 의사가 정신치료를 할 때 꼭 필요한 요구의 효과적인 지식과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에 대해 비전문가이며 부족하다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신체와 정신이 서로 나뉘기 전에 오래된 의학 철학가의 학설을 공부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이지만 우리의 전문 영역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보편주의로 유도하며 만약 정신과 육체의 통합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식어에 머물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전문성을 철저하게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가 마음을 치료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신경증이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본체가 아니고 병적으로 장애를 입은 정신 전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모르는 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경증이 단순한 증상의 직화체가 아니라 정신 전체에 미치는 잘못된 자극이라는 사실이야말로 프로이트의 충격적인 발견이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신경증이 아니라 누가 신경증을 앓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인간에 대해 작업하며 그를 인간으로서 정당히 대해야 한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정신치료가 그 목표를 인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즉 생리적, 신문적 요소에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신치료는 자연과학에 기원하여 그것이 지닌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을 시몬의 현상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아직 시도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수고하셨어요. 어떠면은 이 챕터는 굉장히 어려운 챕터예요. 정신치료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건 필라소피에 대한 얘기, 그다음 우리 단순한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이 철학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있겠고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겠죠. 근데 상담자는 나름대로 이 삶에 대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우선 그렇지만 이 내가 가진 세계관은 끊임없이 도전을 또 받겠죠. 내담자로부터 내담자가 가진 어떤 철학적이나 윤리적이나 종교적인 태도가 우리의 것과 맞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수시로 체험할 수 있겠죠. 그 도전들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그게 가장 힘든 바로 그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 책에서 환자를 계속 치료하려면 싫든 좋든 내가 알고 있는 걸 포기하고 환자를 정서적 상태에 가장 알맞은 생각이 뭔지 탐구하라고, 이 말이 정말 너무 와닿네요. 근데 우리가 역전의 저항이라는 건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을 이 사람을 고쳐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저는요, 교수님, 그런 상태에 딱 역전의 저항이 올라오면 속에서 확 열이 올라오고 뒤집어져요. 짜증이 확 올라요. 그러니까 저 나름의 어떤 기본적인 파도 있는 데다가 그게 더 극적으로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계관이 도전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나의 태도나 나의 철학이 있는데 이 필라소피가 도전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무시되는 느낌으로 오죠. 내가 하찮은 사람인 것처럼도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방어하고 싶어지죠. 그 역전이 저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죽는 경험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진 태도나 철학, 이것을 환자의 것과 부딪힐 때 일단 내 것을 강요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벗어나셔야 된다. 우선 저분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우선 나와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일단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걸 저지멘탈하게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말고 이분이 가진 것은 이거야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가 하는 쪽에서 좀 정서적으로 이분을 수용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발제하신 우리 한주연 선생님 오늘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저 왜 그 생각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치료사 선생님이 정말 힘든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정말 진심으로요. 제가 어떤 선배랑 하루 종일 있게 되는 일이 있은 거예요.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그런데 그날도 너무 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자기 너무 고통스러운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게 지나가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제가 끙끙 앓면서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신체화가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뭐 무슨 힘든 얘기를 제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고쳐줘야 될 것도 아니고 하는데 아까 같이 있을 능력을 발달시키는 뭐 이런 대목도 나왔잖아요. 예, 근데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정말 끙끙 앓았어요. 근데 딱 원인이 저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것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분석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그 환자한테 최소한의 뭐 공감까지도 가지도 않고 같이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치료사 선생님들이 저는 멀찍이 도망가야지 저는 옆에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로.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난-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일이다 보니까 이걸 한쪽에 탱크를 갖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안으로 이렇게 막 흡수되는 경험? 글쎄 그런 적이 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트라우마를 가진 자극을 이게 줄 때, 그건 저도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예. 많이 힘들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면서 이걸 좀 관찰하는 자아로서 이거를 보면서 가야 되니까 항상 저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열증 환자는 너무 많이 분열돼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최소한 마음을 두 개로 쪼갤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경험하는 자아와 성찰하는 자아, 리플렉팅 이고가 관찰하는 자아라고 볼 수 있게 관찰하는 자아가 성찰하는 자아죠. 그게 우리가 네. 치료자들은 특히 그 관찰하는 자아가 애널라이징 이고라고 우리가 좀 특화해서 볼 수 있어요. 분석하는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연민과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게 살신성이니? 아니 말씀을 쉽게 하지만 여기 치료 선생님들은 단단히 무장이 은연중에 많이 드신 게 아닐까.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럼 빨리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가셨어야 해요.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났어야 될지도 몰라. 내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근데 한 선생님은 뭔지 모르게 하고 있다가 이제 화상이 거예요. 바위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인데 그걸 감당하려고 고생하신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소화할 수 있는 영양의 안 되는 범위의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에게 나타나는 디스펑션을 엮이는 게 뭐냐면 싸움 따기 대 같은 그래요. 그 어그레션이 나한테 쌓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 싸움 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중에 마음먹는 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옆에서 제 아내가 어느 순간 하는 말이 왜 그렇게 거칠어지냐고 하는 말을 던지길래 그래서 또 한편을 바라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게 수보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전이가 심해지면 우리가 소화해내지 못하면 우리 신체화가 되거나 우리 마음에 굉장히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역기능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어그레션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감당 못하면 이게 외부로 자꾸 투사되거나 액팅아웃이 일어나 버리는 상황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은 정리가 다 안 된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그 성경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잖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신을 담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담을 수 없는데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이름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이제 저는 뭐라 생각했냐면은 그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에서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까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네 프레임에는 내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다른 사람을 대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종종. 네. 그러면 우리도 보면 어떤 면에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사실상은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 안에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으면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프레임을 갖다가 비올이나 유은 뭐라고 하냐면 그 프레임을 버려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해봤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덜 싸움 따기 위해서 만날 수 있을까 했더니 내 프레임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감이라는 것도 내가 가진 정서 안에서의 수용할 만큼으로서의 공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뭐랄까 리플렉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내공을 쌓아야겠죠. 말하자면 뭐 많이 어려운데 그렇게 배웠을 때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치료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깊은 의미의 공감은 그분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공감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관 이걸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나로서는 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내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는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강 목사님 말씀에 내가 가진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 프레임 속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은 60억 인구가 다 각각 다른 사람들에서 어느 프레임으로도 어느 한 인격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60억의 프레임이 필요한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몇 개의 프레임 가지고 이 사람을 담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임상에서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할 때 함부로 진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잠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성찰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치매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유한 색깔, 고유한 형태인데 내가 아는 형태나 색깔로 모습을 드러내라고 우리가 우겨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고문을 받는 결과가 되겠죠. 근데 그 서로 간에 고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게 싸움이 난다니. 이게 팽팽하게 여기서 삶에 대한 태도, 종교적인 철학적인 태도가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같을 수가 없죠. 서로 다른데 서로 우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건 파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국은 저항이나 전위 저항이나 역전위 저항에 걸려서 이 상담 관계는 끝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도덕성, 윤리성, 보편적인 도덕성, 윤리성이 이게 가장 그걸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판단하러 오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말하자면 라포가 형성돼가지고 믿을만하다고 말을 꺼냈을 때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도덕성 윤리성의 문제가 나올 때는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감당해야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너무 경직된 도덕성 윤리성, 어떤 보편적 도덕성 윤리성이라는 것이 그 나를 딱 잡고 있는 게 힘이 되어버린다면은 그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삶에 고통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그런 작업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름대로 확실한 어쩌면 삶에 대한 어떤 철학을 인생관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플렉서블하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교조적으로 자기 것이 옳다고 믿어버리는 분하고 만난다고 한다면 이와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진 내담자들이 견뎌낼 수 없겠죠. 이분들은 이해받고 싶어서 하는데 이해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저지멘탈한 스테이트먼트밖에 기대할 수 없죠. 당신은 그걸 말로 표현하건 안 하건 당신은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라는 이런 사고가 그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겠죠.